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특강을 맡은 소프트웨어공학과 이상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4시간에 걸쳐서 필기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 과목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준비한 과목은 빅데이터 분석 기획이 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1과목의 출제 기준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제 출제되고 있는 문제의 경향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에 출제되는 주요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학습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은 빅데이터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빅데이터의 특징과 빅데이터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고요. 또 빅데이터 조직과 인력에 관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부하가 걸리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플랫폼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과 또 요즘 비식별 기술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이 빅데이터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또 로드맵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분석을 할지 방안을 세워야 되겠죠. 자, 여러 가지 계획들을 모두 세웠다면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유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이런 유형들을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에 대한 속성을 파악해야만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바로 분석할 수 없는 상태의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변환하게 되고 또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할 때는 비식별화도 하고 품질에 대한 검증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럼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면 이제 데이터를 적재하고 저장하는 단계까지 바로 1과목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문제는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2회와 3회에 출제되었던 내용을 키워드 기반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용이 되겠는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자, 웨어하우스라는 말은 창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창고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자,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데이터를 저장하고 여기에 분석 방법까지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4가지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주제 지향성, 통합성, 시계열성, 비휘발성 이렇게 4가지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주제 지향성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어떤 특정한 주제, 고객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특정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된 데이터들이 저장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통합성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는 어떤 일관적인 형태로 변환이 되죠. 자, 변환이 되어서 저장됐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계열성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시계열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에 따른 변화를 담은 그런 데이터를 시계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장이 되는 시계열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비휘발성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일단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이 되면 읽기 전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갱신이 된다든지 삭제되거나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휘발성의 특징을 가진다라는 문제가 보기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휘발성의 특징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빅데이터의 특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빅데이터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에 공부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빅데이터의 특징은 각각의 특징이 모두 V로 시작한다고 해서 3V 또는 4V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일단 이 3V라는 것은 초기에 가트너 그룹에 의해서 주장이 된 내용입니다. 가트너 그룹이 바로 3V라는 특징을 설명을 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양, 볼륨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빅데이터는 일단 데이터의 양이 많다라는 그런 특징이 되겠죠. 데이터의 규모 측면에 대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요즘에는 사물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센싱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 이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분석하기 어려웠던 데이터들이죠.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텍스트, SNS 데이터 이런 것들을 모두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빠르게 수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양에 대한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 특징은 다양성, 즉 버라이어티가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유형과 소스 측면이 되겠는데요. 방금 전에 비정형 데이터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예전에 우리가 수집을 해서 분석하는 데이터들은 거의 대부분 정형 데이터였었습니다. 자, 이 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주로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 관리되는 데이터들을 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주로 정형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저장해서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비정형 데이터 뿐만 아니라 또 반정형 데이터도 있죠. 자, 이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수집되어서 분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벨로시티,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속도라는 것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속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 수집과 분석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데이터가 수집되는 속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물 인터넷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통 실시간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 볼륨과 버라이어티 그리고 벨로시티까지 세 가지의 특징을 모아서 바로 3V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요즘에는 이제 특징들이 점점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같이 value를 덧붙여서 4V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밖에도 시각화, 그리고 정확성과 같은 특징들을 하나씩 추가를 해서
4V뿐만 아니라 뭐 5V,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의 특징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까지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학문은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우리 인사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인사이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인사이트는 우리말로 통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방법론이나 알고리즘, 뭐 시스템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능력들도 요구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융합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기 위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할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보통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은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하드 스킬이라는 것은 실제로 분석을 할 때 필요한 능력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확률도 공부해야 되고 통계도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프로그래밍도 공부하고 머신러닝, 데이터 웨어하우스 굉장히 많은 분야에 대한 스킬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드 스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빅데이터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과 분석 기술에 대한 숙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소프트 스킬이라는 것도 필요한데요. 소프트 스킬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인문학적인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통찰력 있는 분석, 창의적 사고와 호기심, 그리고 논리적인 비판 능력을 갖춰야 된다. 자,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것을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비주얼라이제이션, 이 시각화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죠.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기술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분야 간 협력, 굉장히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데이터 분석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하드 스킬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소프트 스킬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ETL이라는 용어를 묻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ETL의 정의를 설명하고 용어를 묻는다든지 또 반대로 정의를 묻는 그런 간단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ETL이라는 용어는 데이터를 추출, extract라는 의미와 그 다음 변환, 트랜스폼, 자, 그리고 적재, 로드라는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추출이라는 것은 다양한 원천 데이터를 취합해서 추출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변환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조에 맞게 공통적인 형식으로 변환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변환되는 과정이 포함이 되고요. 자, 이렇게 원천 데이터를 필요한 그 구조로 변환을 했다면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재, 즉 로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extract, transform, 그리고 load 를 합친 용어로서 ETL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NoSQL이라는 용어를 묻는 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NoSQL, 우리 SQL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은 대부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 SQL이라는 언어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SQL과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 나온 것이 바로 NoSQL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 NoSQL 하면 SQL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NoSQL이라는 것은 Not Only SQL의 약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SQL뿐만 아니라 뭐 또는 SQL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달리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모델을 단순화해서 설계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NoSQL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NoSQL에 포함되는 것은 HBase, 카산드라, 몽고DB, 클라우데이터,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두시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둡 에코시스템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하둡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하둡이라는 것은 분산 처리 환경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하둡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하둡을 이루는 굉장히 많은 서브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둡 에코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하둡 에코시스템에 포함되는 것들을 한번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빌려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시간 SQL 질의를 하는데 임팔라라든지 타조가 있는데요. 이 보기 중에 타조가 나왔었습니다. 이 타조라는 것은 국내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하둡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의 분산 분석과 또 ETL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산 코디네이터로 주키퍼가 있고요. 그 다음 워크플로우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우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보기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지라는 것은 하둡 작업을 관리하는 워크플로우 및 코디네이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HBase, 이것도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데이터 분석으로 피그와 하이브가 있다. 피그도 보기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머하웃도 있고, 메타데이터 관리, 분석 데이터 처리, 또 이 분산 데이터 저장하는 HDFS도 핵심적인 시스템이 되겠죠. 자, 비정형 데이터 수집, 정형 데이터 수집, 그리고 직렬화를 하는 굉장히 많은 서브 프로젝트들이 하둡 에코시스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둡 에코시스템의 기능을 묻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되는 문제들이 좀 여러 가지가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개인정보 보호에서 민감정보를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감정보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이 민감정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담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정보 주체자의 어떤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개인정보를 의미하는데요.
자, 여기 보기 중에 취미 생활이 있었습니다. 이 취미 생활이라는 것은 뭐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만한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민감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취미 생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는데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이라고 합니다. 이 GDPR이라는 것은 2018년 5월부터 시작이 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뭐 우리나라와 큰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EU라는 이 유럽연합에서는 우리나라와 또 거래를 하는 나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EU에 속하는 나라와 우리나라가 거래할 때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바로 이 GDPR이라는 법에 맞춰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역시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마이데이터라는 용어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우리 개인정보의 주체가 바로 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마이데이터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요즘에 이 비식별화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비식별화라는 것은 이 개인정보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런 요소들을 삭제를 하거나 또는 알아볼 수 없게 대체를 하는 것이죠.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개인정보 비식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개인정보 비식별화에서는 비식별화를 하는 자세한 방법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2회, 3회 아마 두 번 다 출제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첫 번째 데이터 마스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스킹이라는 것은 주요 식별자를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스킹은 다른 말로 익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려주는 역할인데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고 35세고 서울 거주하면서 한국대에 재학 중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홍별표, 별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자, 이름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세의 사람들은 뭐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35세 서울 거주 그대로 표시하는데 대학의 이름도 뭐 땡땡 대학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데이터 마스킹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명 처리가 있는데요. 가명 처리라는 것은 개인정보 주체의 주요 식별 요소를 다른 값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익명하고 가명하고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명은 아예 다른 값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임꺽정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죠. 자, 나이도 35세에서 30대. 자, 그 다음에 한국대도 국내 대학이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을 가명 처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스킹과 가명 처리는 어떻게 다른지 구분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총계 처리라는 것은 낱개의 값을 보여주지 않고 데이터의 총합 값을 보여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름과 키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을 때 이것을 합계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과 학생 키 합은 660이다. 자, 그리고 평균 키는 165다. 뭐 합과 키, 평균 정도를 제시하게 되면 각각 요소의 대략적인 값을 추측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정도로만 제시하는 게 총계 처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값 삭제가 되겠는데요. 데이터값 삭제는 필요 없는 값이나 개인 식별에 중요한 값을 삭제하는 것이죠. 민감한 정보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에서 뭐 90년대생의 남자다. 자,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다른 값은 다 빼고 연도와 뭐 성별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범주화. 범주화라는 것은 범주의 값으로 변환을 하는 것이죠. 자, 홍길동 하면 홍씨라는 그룹으로, 35세라면 30에서 40세라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표시하는 방식이 데이터 범주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 비식별화라는 것은 요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또 이것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분석 주제 유형에 관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분석을 하기 전엔 반드시 분석 기획을 거쳐야 되죠. 아마 여러분들 분석 기획에 대한 공부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분석 기획을 통해서 사전에 분석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분석할까? 이것을 와세 문제로 두고 또 분석을 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쓸까? 어떤 방법을 쓸까를 how의 문제로 둡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과 how에 따라서 분석 주제 유형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알려진 경우,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 방법도 알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일단 대상도 알고 방법도 알 경우에는 옵티마이제이션, 자, 우리말로 하면 최적화라고 하죠. 자, 이미 이것에 대한 분석한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럼 기존 사례들을 갖다가 이것을 최적화시켜서 새로이 분석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석의 대상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분석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를 바로 인사이트, 앞서 설명을 드렸죠. 통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사이트라는 용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한글로 된 뜻보다 영어가 훨씬 쉬운 의미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사이트라는 것은 내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외부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내부에 숨겨진 것들을 보는 것을 인사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의 대상은 알려져 있는데 분석 방법을 모르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솔루션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 솔루션을 찾는다, 해법을 찾는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분석해 나가야 되는지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이제 힘든 경우가 분석 대상도 모르고 분석의 방법도 모르는 경우인데요. 자, 이것을 디스커버리, 거의 발견의 수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4가지는 보시면서 의미가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분석 주제 유형 4가지로 만드는 것, 이렇게 나누는 것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빅데이터의 특징을 고려한 분석 ROI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우리 분석, 기존의 IT 프로젝트와는 달리 분석 프로젝트는 빅데이터 특징을 고려해서 과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빅데이터의 특징을 고려한 분석 ROI, 그러니까 투자 대비 이익률의 관점에서 요소를 꼽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앞서 빅데이터의 특징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이 가치라는 것을, value라는 것을 넣어서 4V 라는 이 4가지 요소를 빅데이터의 특징으로 생각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에서 전통적인 이 가트너 그룹에 의해서 제시가 된 3가지 특징이 있었죠. 볼륨과 버라이어티와 벨로시티,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이 3가지는 모두 투자 비용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경우에는 투자 비용을 모두 발생시키는 요소들이 되겠죠. 이 양이 많을 때 투자 비용 많이 들어가고요. 다양한 데이터들, 특히 비정형 데이터 같은 거 분석하려면 투자 비용을 또 많이 쏟아 넣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집 속도나 분석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역시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이 밸류, 가치라고 얘기하죠. 요즘 이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가치라는 것은 이 분석한 결과를 활용할 때 얻게 되는 비즈니스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 분석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3V는 투자 비용 요소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치라는 것은 비즈니스 효과이다. 자, 요것을 좀 잘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ROI 요소를 고려해서 과제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정의해야 되는데요. 과제를 추진할 때 우선 고려해야 될 요소는 시급성과 난이도,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개발 절차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죠. 그 중에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개발 절차를 묻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분석 방법론도 단계의 이름 자체만 좀 다르고 사실 거의 비슷한 과정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 그냥 이 분석 방법론의 개발 절차 순서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개발 절차는 분석 기획, 데이터 준비,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현, 그리고 평가 및 전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분석 기획이라는 것은 어떤 비즈니스 도메인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분석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계획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데이터 준비라는 과정은 분석을 하기 위해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준비가 잘 되면 이제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만들고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이 분석을 하다가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러면 데이터 준비 과정으로 언제든지 피드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을 모두 마쳤을 경우에는 이제 분석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것이죠. 시스템을 구현하고 마지막에 평가 및 전개라는 것은 이제 분석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젝트의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단계가 평가 및 전개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각각 개발 절차들과 이 개발 절차의 각 단계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분석 절차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 그 NCS 알고 계실 텐데요. NCS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절차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 내용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있는 도메인 이슈 도출과 분석 목표 수립, 프로젝트 계획 수립, 그리고 보유 데이터 자산 확인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분석 대상 과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과제를 정의하는 것은 이 네 가지 단계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가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이 단계는 도메인 이슈 도출의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석 목표 수립에서는 빅데이터 요건 정의서를 토대로 해서 개선 방향에 맞는 현실적인 분석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건지를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계획 수립이 되겠는데요. 사전에 책정된 자원과 예산, 기간 등을 고려해서 분석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네 번째는 보유 데이터 자산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품질은 어떻고 또 규모와 유형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법률적 이슈나 제약사항 이런 것들을 모두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보유 데이터에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것들을 대체하거나 삭제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법률적인 문제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도 바로 보유 데이터 자산 확인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CS의 데이터 분석 절차 4가지 단계와 각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수행하는지를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CMMI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이 분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이 분석을 할 수 있는 단계인지 현재 상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 이때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제시하는 방식이 바로 CMMI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마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시스템 개발 업무 능력과 조직의 성숙도를 파악하기 위한 모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 성숙도는 3개의 부문에서 진단을 하는데요. 바로 비즈니스 부문, 조직 역량 부문, 그리고 IT 부문. 자, 이렇게 3개의 부문으로 나누어서 성숙도를 진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성숙도를 진단하게 되면 수준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4개의 수준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성숙도 수준은 도입 단계와 활용 단계, 확산 단계, 최적화 단계 이렇게 4개의 단계로 나눠지고요. 문제에서는 이 성숙도 수준 4개 단계 포함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묻는 간단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후에는 각 단계에 대한 내용들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내용은 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각 성숙도 수준에 대한 설명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수준에 대한 설명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분석과제 도출 방식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분석과제 도출 방식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분석과제를 도출하는 방식은 크게 하향식 접근 방식과 상향식 접근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식이라는 것은 뭔가 주제를 정하고 아래로 내려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하향식 접근 방식은 전통적으로 아주 예전부터 사용이 되던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가 주어지고 이것에 대한 해법을 찾아 나가는 방식이 하향식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문제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를 사전에 정의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에 계속해서 이 문제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이 하향식 접근 방식을 적용해서 분석 과제를 도출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로 상향식 접근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상향식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문제 정의 자체가 처음에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재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상향식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 하향식 접근 방식의 특징과 상향식 접근 방식의 특징을 혼합한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형식이 디자인 싱킹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 과제를 도출하는 방식, 하향식 접근 방식의 특징과 상향식 접근 방식의 특징들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고요. 아마 교재나 자료 같은 것 찾아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좀 더 깊이 있게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과목에 대한 내용들 학습 잘 되셨나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2과목 빅데이터 탐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